자, 요번에 애계 문명, 지중해 문명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는 걸 잠시 잊었는데요. 우리 요번에도 전통을 깨지 않고 1차 합격생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합격생이 꼭꼭 배출이 되고 완전히 2 차까지 다 합격한 선생님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올해도 1차 합격해서 지금 2차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선생님도 올해 꼭 반드시 2 차까지 합격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 제가 입시 설명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올해의 주인공은 나다."라고 생각하고, "올해의 합격은 나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어 반드시 다른 사람이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나여야 된다라는 절박함과 간절함,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셔라. 그리고 정말로 역사 교사가 내가 정말로 되고 싶은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한 성찰을 먼저 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정체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되어야 공부도 방향성이 같이 가준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공부는 역사에서 내가 강조하는 건 암기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우리 역사 가르치는 선생님들 생각부터 다 바꿔야 된다고 봐요. 예. 내가 분명히 역사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논리적인 과목이고 인문학의 기본인데, 인문학의 기본이 인문학이 외워 갖고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논리적인 부분, 역사에서 맥락, 상황, 예, 이런 거 정확하게 아시고 배경들 아시고, 그런 상황에서 각 사건이 갖는 의미가 뭐냐, 이런 거에 초점 맞춰야 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전개 과정에서라든가 뭐 어떤 특이점들이 있죠. 예,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외우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암기가 먼저가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강조해요. 예. 공부 방법에 있어서 바꾸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꾸셔야 됩니다. 예. 합격을 위해서는 내가 만약에 몇 번 봤는데도 안 됐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바꿔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어 올해는 그렇게 해서 꼭 내가 합격되기를 바라는, 예,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해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애계 문명 보겠습니다. 8 페이지. 서양의 문명, 지중해 문명. 예. 지중해 문명으로 시작합니다. 지중해 문명이란 용어, 아까 말한 대로 강대국 위주의 서양 역사 소설 비판을 받아들여서 그리스 로마보다 이 문명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중해 문명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에게 문명, 그리스 헬레니즘, 그리고 로마 문명, 그래서 커다란 이 4개 카테고리를 갖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예, 이 오리엔트 문명을 모방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까 인제 에게 문명,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인데, 그랬을 때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예, 이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지중해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지중해 문명으로 많이 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서양의 특성을 갖춘 독자적인 문화를 점차 형성했기 때문에 서양 문명이라는 이 명칭이 붙게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에게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에게 문명은 크레타, 그리고 미케네 트린스, 그리고 트로이로 구성이 됩니다. 그 뒤를 잇는 게 그리스 문명, 그리고 헬레니즘, 기원전 30년까지, 그리고 로마로 해서 고대 역사가 끝을 맺습니다. 자, 에게 문명 보겠습니다. 에게 문명, 청동기를 바탕으로 해양 문명인에게서 이 기본적으로 출현을 했습니다. 크레타 섬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예. 이 문명은 초기에 이제 전제군주제가 발달했어요. 초기에. 그래서 전제군주제가 발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방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오리엔트 문화를 지중해 세계에다가 전달한 자들로 이야기합니다. 미궁, 크노소스 궁전으로 유명하죠. 예, 밝고 동적이고 세련된 해양 문화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제 선상 B 문자가 해독이 됐죠. 선상 A와 B를 사용했는데 B 문자가 해독이 됐는데, 이것도 몇 년 전에 시험에 나왔었죠. 예.
그리고 그리스 본토에서 인제 시작된 미케네 문명이 나중에 소아시아로 진출을 해서 트로이 문명이 시작됐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크레타 문명은 일명 미노아 문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미노아 예술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지만 역시 독자적 발전의 길을 걷습니다. 오리엔트처럼 인습이라든가 전통적인 어떤 양식 이런 거에 되풀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바다, 약동하는 자연, 축제, 스포츠가 주요 테마입니다. 그리고 궁전의 프레스코 벽화가 유명하고 그래서 인제 나오는 것이 파리의 여인하고 백합의 왕자가 아주 유명합니다. 백합의 왕자 그 프레스코화로 돼서 이렇게 그 반바지 같은 차림에 벨트하고 있는 멋진 왕자 그림이 있죠. 그리고 인제 파리의 여인 그리고 인제 미케네는 키클롭스의 성벽, 사자문 그리고 원형 분묘가 주요 유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크레타 미노아 문명이 일반적으로 여성적인 문화였다면 미케네부터는 이제 남성적 문화죠. 그래서 좀 상무적인 성향, 전투적인 성향이 잘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로이 문명은 소아시아 지방이 중심이고 역시 상무적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이들 문명이 기원전 1100년경 도리아족이 인제 남하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에게 멸망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제 한 그 300년 정도에 걸친 암흑 시대가 있었고 이 암흑 시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전공적으로는 이 암흑 시대에 대해서 서서히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는 쪼끔씩 알아가고 있는 중이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호메로스의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뭐 이런 걸 통해서 일부분은 인제 유추를 하곤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암흑 시대를 거쳐서 인제 폴리스 본격적인 시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폴리스의 성립 보겠습니다. 그쵸? 그리스 세계, 오늘날의 그리스만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그 지리적인 위치 개념상으로 비슷한 지역이긴 하지만 오늘날의 한정적인 그 지역만 그리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같이 페르시아도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페르시아, 이란, 이게 조그맣게 되는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지리적인 위치 감각 이런 것들은 그 시대의 눈으로 조금 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은 지금의 그리스가 아닌 그리스 본토, 소아시아, 이집트 북부, 이탈리아 남부에 살았던 인도 유럽어족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총칭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널리 분포해 있었던 거죠. 그 주변으로 해서 지중해 지역에 헬렌을 공동의 조상으로 모셨다. 다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범헬렌주의 이건데 문화적인 동질성일 뿐이지 공통의 진짜 무슨 어떤 하나의 조상에서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기원전 10세기에서 9세기 오는 사이에 폴리스를 형성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폴리스는 일종의 작은 요새이자 성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 발칸반도로 남하하는 도리아인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성체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았죠. 그래서 도시국가, 즉 폴리스로 발전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당시에는 200개가 넘는 폴리스가 있었고 이 폴리스 중에 조금 더 규모가 크고 오늘날 자료를 좀 더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이 그게 아테네와 스파르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 이 중심 도시 내 지리적 군사적 중심지 촌락이 집주 즉 모여 살아서 도시가 형성이 됐고 이 도시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이제 귀족들이랑 상인들이 살고 그 외곽에 이제 농촌에 농민들이 살았던 것이죠. 폴리스 성립 이후 왕정에서 이제 귀족정으로 그리고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인제 일반 중소농민들은 클레로스 즉 분배지를 부여받아서 인제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어떤 체제를 형성했습니다. 이들은 동족 의식 즉 헬레네스 이 자체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도시 중심부에 아크로폴리스
그리고 광장이자 시민의 의사 통로인 아고라를 두고 살았다.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들은 이 기원전 8세기 후반부터 식민시를 건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기원전 800년경부터 해서 폴리스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8세기 후반이 되면 식민시를 하나둘씩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인구가 많지도 않고 외적이 자꾸 침입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서 대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좀 더 이제 전쟁이 많이 줄고 안정이 되니까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땅이 부족하죠. 그래서 해외 식민시를 갈구하게 되고요. 또 귀족의 정치적 갈등, 농민층이 또 토지를 갈망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욕구로 인해서 이제 식민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흑해나 지중해 연안으로 폴리스 체제가 더 많이 확산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상공업이 이제 7세기 정도 오면 7세기에서 6세기 막 오는 그 사이에 상공업도 발달하게 되고 또 리디아에서 화폐 제도를 도입하게 되죠. 예, 그래서 평민층의 분화가 더욱더 촉진됩니다. 이렇게 상공업이 발달하고 화폐 제도가 도입되니까 중소농민이 몰락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귀족이라든가 대상인들은 좀 더 대규모적인 어떤 상업 체제를 만들기 때문에 중소농민들이 이제 몰락하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에서 부유한 평민들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호플리트 즉 중장보병으로 군의 주력을 형성합니다. 이런 체제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팔랑크스 제도라고 부릅니다. 이러면서 이들이 참정권을 요구하고 귀족과 대립을 하죠. 쉽게 말하면 고대 시대에는 초기에 모두가 다 이 군대에 가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 이 왕정 시대를 거쳐서 귀족정으로 올 때 주로 귀족들은 기병 체제로 와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아주 역사 초기에는 다 같이 막 어울려서 싸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는 말탄 기병 체제로 오는 거죠. 그러면 이 기병은 말이 필요하니까 말을 자기가 사고 말에게 먹일 식량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귀족만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만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치 권력도 이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7세기 정도 이렇게 오기 시작하고 7세기, 6세기 오는 사이에 기병 체제에서 뭐로 바뀌냐? 팔랑크스 체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게 팔랑크스 체제 중장보병 밀집 대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보병 체제로 오는 거예요. 보병 체제로 오다 보니까 예전에는 여유가 없던 평민들은 나가서 싸우고 싶어도 싸우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말을 갖지 못하니까. 그러나 이제 여유 있는 그 상업 활동, 해외 식민시 건설이라든가 상업 활동을 통해서 여유 있는 평민층이 생겨나니까 여유 있는 평민들이 무기 사들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좀 더 군대에 참여를 합니다. 군대에 참여하고 식민시를 건설하고 여러 전쟁하는데 기여를 해주니까 이들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도 권력을 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귀족과 이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들하고 이제 귀족하고 평민들이 이제 대립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서서히 오게 되는 것이 뭐냐?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민주정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정이라는 것이 갑자기 아테네 사회에 확 등장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핵심은. 예. 자, 그래서 이들이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귀족과 대립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금권정이 나오고 참주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정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그리스 문명의 중심 무대는 크게 스파르타와 아테네로 대변되고 당시 폴리스가 200개 정도, 또 하나하나 더 따지면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심 역할을 둘이 했다 이렇게 봅니다. 폴리스 크기, 오늘날 작은 행정구역 단위의 구나 동 크기였던 정도였고요. 예, 스파르타부터 차례대로 이 폴리스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보겠습니다. 스파르타가 좀 짧기 때문에 스파르타를 제가 좀 먼저 합니다. 자, 스파르타는 도리아인이 특히 기원전 7세기경에 그리스 반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부르는 라코니아 지방에 세운 도시국가입니다. 우리 잘 아시죠? 예, 라코니아.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도시동맹 중 최강의 도시국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도리아인들은 이 메세니아 전쟁으로 체제를 강화시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스파르타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메세니아죠. 예, 그래서 우리가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이렇게 있다면 이쪽이 이렇게 이게 연결되면서 요 끝쪽이 아테네하고 이렇게 연결되면 이쪽에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고, 이 반도에 주로 이 스파르타가 주로 이쪽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쪽이 주로 메세니아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메세니아 지역을 확보하면서 예, 이 여러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이 메세니아 사람들을 이제 헤일로타이로 부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스파르타는 폐쇄적 세국주의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을 스파르티아테스라고 부르죠. 전체 인구의 5에서 많아야 10%. 그리고 주변인 페리오이코이, 정복할 때 도리아인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정복할 때 재빨리 항복하고 이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이들을 페리오이코이, 시민권은 없지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상공업에 종사했고 이들에게 일부 땅을 또 지급했죠. 그 다음에 헤일로타이라는 여성 노예가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시민에게 할당한 분배지를 이들이 경작하고 공납을 납부합니다. 이 스파르타는 잘 아시다시피 리크루고스 체제, 즉 군국주의적 국가 체제를 만듭니다. 시민의 수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소수가 다수를 다스릴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군사 훈련을 하게 된 걸 우리가 리크루고스 체제입니다. 이 체제를 통해서 시민 생활의 병영화를 촉진했고 동시에 집단별 공동 식사, 우리가 CCCR라고 부르는 공동 식사 제도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참고해 보면 플루타르코스, 이게 이제 사료에 나오는 내용이죠. 플루타르코스에 보면 플루타르코스가 이제 그 영웅전 이런 것들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리크루고스가 토지를 재분배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스파르타가 처음에는 빈부격차가 엄청 심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불평등한 체제가 많아서 궁핍한 사람들이 많았고 소수의 손에 부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나가다가는 도리아인의 이 사회가 망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리크루고스가 이런 어떤 일종의 국가 군국주의적 체제를 만들고 어느 정도의 평등에 좀 가까운 체제를 좀 형성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의 도시구역을 9천여 개의 할당지로 분할했어요. 만약에 9천여 개의 할당지 얘기 딱 나온다 그러면 스파르타, 리크루고스 체제, 리크루고스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예, 이런 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스파르티아테스에게 분배했고 나머지 땅을, 라코니아의 나머지 땅을 3만 개 할당지로 만들어서, 즉 3만 개로 이렇게 분할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페리오이코이에게 분배해서 경작 생활을 하게 한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러면 스파르타 도시구역에 있는 9천 개 할당지 이런 거는 이제 시민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경작은 시민이 안 하죠. 주로 누가 합니까? 그게 노예가 하는 거죠. 헤일로타이가. 예, 그러면서 헤일로타이를 감시하고 동시에 이용하고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할당지 클레로스 9천 개 특히 이런 거 나오면
아, 이거 플루타르코스하고 리크루고스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스파르타의 불문법 레트라라고 부르고 있고요. 예, 델피의 신탁에 따라 리크루고스가 제정했다고 플루타르코스가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말, 즉 언어, 그 다음에 법, 계약, 결정, 어떤 결정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 이런 스파르타에서는 어쨌든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막기 위해서 돈 같은 것도 철전을 이용했다 하죠. 예, 돈을 철로 만들어 갖고, 돈이 무겁잖아. 철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막 어디에 옮겨 가지고 가져갈 수도 없고, 남의 걸 탈취할 수도 없고, 예, 이런 어떤 환경들을 미리 그런 것들을 다 막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파르타의 정치 구조를 보면 국왕이 2명 존재했지만 실권 미약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서양은 왕권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회, 원로원, 장로회, 우리가 게루시아라고 부르죠, 보통. 게루시아라고 불렀던 원로원, 이것은 국왕을 포함하는 30명의 유력 가문 출신으로 구성을 했고 국가의 주요 안건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최고 힘은 이 행정관 이 에프로이에게 있고 민회에서 선출을 했고 임기 1년으로 5명이 국정 운영을 장악했습니다. 정식 시민은 30세부터고요. 반면에 20세부터는 민회에 참석은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들에게 있어서는 왕정, 귀족정의 모습을 간직한 민주정, 혼합체제를 구축하고 과두체제를 구축하며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스파르타는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죠. 예, 스파르타는 좀 더 비교를 해보면 스파르타와 아테네, 스파르타는 평야에 위치하고 있죠. 예, 그래서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스파르타는 농업 중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육군 위주였고요. 혼합정치와 함께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아주 맹주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아테네는 해안 중심이고 당연히 해상교역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군대도 해군 위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델로스 동맹 체제를 구축한, 그래서 되게 비교가 되죠. 예, 비교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테네는 어떤가 보겠습니다. 뭐 스파르타는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스파르타에서 이제 나중에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메세니아하고의 관계, 예, 이런 거는 이제 심화에 있어요. 우리가 개론에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8번에 걸쳐서 개론 수업을 하는데, 예, 현대까지 다 하려면 예, 개론에서는 이 정도만 하고 뒤에 심화 내용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걸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테네는 그리스 암흑 시대를 거치고 왕정 거쳐서 귀족정을 시작을 합니다.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사회 구조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예, 그러면서 이제 갈등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아테네는 선거로 선출된 최고 국가 공무원 아르콘 9명, 그리고 이제 이 아르콘이 이제 퇴임하면 바로 이 아레오파고스 회원이 되죠. 예, 그래서 9명과 귀족 회의를 의미하는 아레오파고스를 중심으로 행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레오파고스가 아주 막강한 힘을 가졌지만 나중에 이 에피알테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이 아레오파고스의 그 권력을 상당히 약화를 시키게 되죠. 동시에 군제에 있어서는 귀족 중심의 기병 편제가 이제 귀족정이 되면서 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8세기에서 7세기 오는 동안 팔랑크스 체제로 바뀌고, 그러면서 군대에서 평민 세력이 대두함으로써 곧 귀족 정치에 대한 도전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발판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업이 발달하면서 빈부격차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7세기 소아시아의 리디아로부터 화폐가 전해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테네 주변에 그 라우리옹 은광이 있었다고 하죠. 이 은광을 통해서 더욱더 이 아테네가 풍요로워지니까, 이 풍요 속에서 골고루 모두가 다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빈부격차도 생겨나고 갈등도 심화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어 그런 가운데서 인제 빈부격차와 함께 이 귀족과 평민의 갈등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인제 솔론이 이 격차와 갈등을 좀 줄여 보려고 개혁을 시작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인제 기원전 594 년에 솔론이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솔론이 개혁하면서 잘 아시다시피 토지 재산 소유에 따라서, 예, 시민을 4 등급으로 나눠서 참정권과 군사 의무를 별도로 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만 재산 소유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돈에 의한 정치다. 그래서 일종의 금권정이라고 부르게 되고, 또 당시에 경제적 악화로 인한 채무노예가 법으로 금지되었는데, 예, 자유인의 부채를 말소를 시켜주고 상공업 장려를 하려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해서 이 실패로 끝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뒷부분에 좀 더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 솔론이 실패한 이후에 인제 권력을 잡은 자가 페이시스트라토스죠. 예. 빈농층과 평민의 지지를 얻었고, 예, 그리고 인제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귀족을 추방하고 토지를 빈농에게 분배했습니다. 동시에 비합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국민의 인기, 지지에 부합하는 정책을 좀 더 하면서 참주 정치를 했고요. 아레오파고스 그리고 아르콘 체제 무력화, 동시에 이 많은 귀족들을 배제시키고 전통을 반면에 존중하고 농업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행사, 축제가 벌어진 게 바로 이 사람 시기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권력을 잡는 과정은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았으나 나름대로 정치를 못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참주 정치에 대한 평가가 우리가 둘로 나뉩니다. 되게 이 사람이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보는 평가가 하나가 있고, 한쪽은 너무 종교 행사나 이런 쪽으로 막 돌리면서 국민의 눈을 막아버린 거다, 이런 어떤 평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 사후에 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나름대로 정치를 어느 정도는 잘한 것 같고요. 다만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두 아들이 계승을 하면서 인제 결국은 인제 폭군으로 변질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추방당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러한 이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참주 정치, 귀족정에서 민주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을 정리하면서 등장하는 게 아테네의 민주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네모 안에 있는 거는 참고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페이시스트라토스에 대해서 하나 참고가 나와 있죠. 메가라와 싸워서 살라미스를 획득했는데 이 메가라하고의 전쟁이 아테네 최초의 대외 전쟁이고, 이 전쟁의 지도자로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의 문제는 항상 식량 공급, 이게 문제였는데, 예, 트라키아로 진출해서 흑해로부터 식량 공급로에 해당하는 섬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죠. 자, 그다음에 인제 클레이스테네스입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대를 접고 클레이스테네스로 인제 나오게 되는데, 이 클레이스테네스가 집권하면서 기존의 사부족 혈연 체제에 기반을 둔 정치 체제로 확 바꿔 버리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십부족 행정부족 체제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 민회는 시민권을 가진 모든 성년 남자로 구성하고 직접 투표를 해서, 예,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해 줬죠. 그리고 동시에 이 부가적인 설명으로 오스트라시즘, 즉 도편 추방 제도라는 걸 실시해서, 예, 좀 더 민주정의 정치를 좀 더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인제 기본적인 하나의 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 사회 속에서 인제 폴리스는 나름대로 발전을 하게 되죠.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본다면,
자, 우리가 아까 오리엔트 체제 뭐 이거 기본적인 거 이해했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서양에서 시작하는 게 아까 에게 문명, 지중해 문명이고, 에게 문명 본격적으로 지중해 문명, 그래서 그리스 문명, 아테네와 스파르타, 헬레니즘, 로마가 나온다. 그다음에 뭐 에게 문명에 있어서 크레타는 여성적, 나머지는 남성적,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스파르타는 뭐 기억할 것도 별로 없이 되게 단순하잖아, 그렇죠? 예, 스파르타는 리크루고스 체제에 구축해서 이 그 일종의 군국주의 체제 같은 민주적인 어떤 정치를 했는데 일종의 과두정이다. 예, 그런 얘기했고, 또 메세니아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뭐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왕정이었다가 귀족정으로 오는 거죠. 귀족정으로 올 때 뭐가 바뀌었다고 그랬냐면 아까 군사 체제가 바뀌었다. 그래서 기병 중심이어서 기병만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말을 확보하지 못하는 평민들이 기여를 못하니까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강화시키지 못했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왕정에서 귀족정. 그래서 이 오는 사이에 이제 체제가 기병 체제로 바뀌는 거. 그러나 이 귀족정을 거쳐서 뭐로 넘어옵니까? 바로 이제 솔론의 금권정, 그리고 참주정, 그리고 민주정으로 넘어오죠. 자, 그랬을 때 여기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게 뭐냐? 아까 말한 대로 팔랑크스 체제로 군대가 바뀌어요. 이게 아테네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회도 전반적으로 많이 그렇게 돼요. 그랬을 때 주로 이때 보병 체제로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누가 등장합니까? 평민이 대조하는 거죠. 평민도 같이 나가서 기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참정권 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까지는 참정권 필요 없었어.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덜 한다고 봤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같이 싸워주고 다 하기 때문에 우리도 참정권 줘, 이러는데 쉽게 안 줄 거 아니에요, 귀족이?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귀족하고 평민의 갈등이 심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심화된 것을 조정을 해보겠다고 등장하는 게 그게 솔론의 금권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론이 잘못한 것은 재산 소유에 따라서 누구는 몇 개, 누구는 참정권 뭐 하나, 누구는 이런 식으로 차별을 두니까 시민은 시민대로, 평민은 평민대로 불만, 귀족은 귀족대로 불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돈을 이기지 못한 거고, 이것 때문에 더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누가 나타나냐?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의 귀족들, 문제 있는 귀족들 추방하고 재산 몰수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빈민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인기 끌었는데 이 아들들 떼에 가서 꽝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혼란 속에서 틈타서 이 혼란 속에서 누가 등장하냐? 그게 클레이스테네스가 등장하는 거죠. 자, 역사 속에서 중요한 것 또 하나 있다 그랬어요. 용어, 명칭 정확하게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 클레이스 띄고 테네스 이렇게 쓴다거나, 페이시스트라토스인데 이것도 페스트라토스라고 쓴다거나, 역사 전공자이고 임용시험을 준비하는데도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주의하시기 바라요. 예, 그럼 무조건 틀리는 거지. 이름 자체를 틀리게 쓰는데 당연히 틀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확하게 조금 더 써줘야 되고요. 정확하게 용어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용어들은 외워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과정이 이렇게 오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 과정이 지금 혼동의 시기잖아요. 이 혼동의 시기니까 여태까지 이런 부분의 시험이 많이 나왔던 거죠.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요즘에 요 문제가 별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이후에 민주정 실시하고 민주정 발전시키는 게 그 다음에 누구예요? 페리클레스잖아요. 그리고 요 시기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민주정
절정이죠. 요 시기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페르시아 전쟁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 시기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서 나중에 요 시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펠로폰네소스 전쟁 등장하는 거고, 이때부터는 아테네가 하나 둘씩 다 쇠퇴의 길을 걷는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권력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바로 테베하고, 처음에 스파르타로, 테베로, 그리고 나중에 알렉산드로스에게 넘어가잖아요. 필리포스에게.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느 시기가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가를 잘 판단하시면 시험에 이 부분이 조금 더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과거에는 이쪽이 주로 집중이 됐다면 이 너무 많이 나온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에 오늘이 첫 시간이지만 수업 내용을 일단은 가장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용어 이런 거 외우세요, 이런 거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합격으로 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리스의 발전과 쇠퇴 속에서 이제 나타난 게, 아까 이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뒷부분에 나중에 또 있으니까 할 거고요. 우리가 개론적인 건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폴리스가 발전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아까까지 오는 과정 다 잘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아테네의 위기와 번영을 가져온 계기,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잘 아시죠? 지중해 해상권 쟁탈을 위한 페르시아, 즉 1, 2차 때가 다리우스 대왕 때, 3차가 크세르크세스 때죠. 예, 이 충돌로 발생합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이오니아인이 페르시아인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반란을 그리스인 아테네가 지원을 해주는 바람에 가뜩이나 이 지역들의 욕심을 부리고 있던, 눈독을 들이고 있던 페르시아가 본토를 공격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페르시아 전쟁 때 영웅들이 좀 많이 나타났죠. 예, 밀티아데스라든가 레오니다스 왕 스파르타에, 그 다음에 데미스토클레스 등이 기여했습니다. 1차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헬레스폰트, 즉 오늘날의 다르다넬스 해협을 예전에는 헬레스폰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라키아 방면으로 진출을 했고 이제 철수를 했죠. 2차 마라톤 전투부터 시작되고, 이때 달리는 중장보병 호플리테스, 단수는 호플리트고 복수가 호플리테스죠. 예, 호플리테스와 밀티아데스가 활약을 했고요. 3차 때는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이끌면서 왔는데,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테네가 승리를 하게 되고, 또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특히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수병의 세력이었던 이 테테스, 아주 최하의 노동자였죠. 예, 이들의 세력이 강화됐죠. 그래서 시험에 이게 나왔었죠. 그러면서 아테네 해군이 급성장을 더더욱 하면서 하층민의 정치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3차에서는 데미스토클레스가 활약을 한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어쨌든 승리하면서 아테네가 번영을 하게 되고요. 전쟁 재발에 대비해서 만든 게, 그게 델로스 동맹 체제와 함께 델로스 그 동맹 기금을 만든 거죠. 이 동맹국들은 병력을 혹은 함선을 아니면 자금을 제공하는 의무가 있었고, 대부분은 이제 자금을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것을 이제 결국은 이용해서 세력이 성장을 했죠. 당시 이제 그런 가운데 아테네가 제국화하게 되고, 예, 페리클레스 이후에 더더욱 수당을 주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델로스 동맹 기금을 원용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페리클레스 이후에 민주주의가 좀 더 그 정치가들, 데마고고스라고 부르는 민중을 조금 더 이렇게 이끄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 의한 정치가 만들어지면서 좀 더 급진적인 경향을 보였는데, 어쨌든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변국들의 불만을 가져왔겠죠. 아테네가
인제 어떻게 보면은 인제 내정 간섭을 하고 제국주의적인 어떤 여러 가지 강요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 사이에 분란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분란이 결국은 나중에 뭐로 이어집니까? 그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14페이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나옵니다.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통해서 아테네는 이제 쇠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원전 431년부터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폴리스가 전반적으로 쇠퇴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기원전 4세기에는 이 아테네, 스파르타 그리고 나중에 이제 테베의 패권 다툼이 가열이 되면서 문제가 됐고요. 이렇게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승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물론 겉으로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는 스파르타가 승리를 했지만 그리 오래 가지 못했고 또 페르시아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페르시아 입김도 상당히 강해지고 또 테베에도 나타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 하나둘씩 무너지면서 이 아테네뿐만 아니라 그리스 세계가 전반적으로 쇠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4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338년 정도 되면 캐로네아 전투를 통해서 혹은 이 필리포스 2세에 의한 이 그 마케도니아 지배 체제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캐로네아 혹은 카이로네아 이 전투 이게 이제 또 시험에 나왔었죠. 몇 년 전에. 자, 이런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부터 이제 서서히 쇠퇴하게 되는데 이 전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테네의 책임이다라고 주장하는 쪽은 아테네의 제국주의 때문이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반면에 반대 아테네가 아니라 스파르타 때문이다라고 보는 쪽은 아테네는 평화를 유지했기 때문에 팽창주의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 오히려 스파르타가 이 아테네가 제국화되니까 요거를 좀 해체하려고 이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논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직 논쟁 중이고요. 자, 어쨌든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는 어쨌든 우리가 스파르타가 일반적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지지 세력은 스파르타 지지 세력은 아르고스를 제외한 펠로폰네소스 반도 국가 전부와 메가라, 모이오티아 이런 데가 스파르타 지지 세력이고 아테네 지지 세력은 플라타이아, 레스보스, 키오스, 메세니아, 코르키라. 특히 메세니아가 주목되죠. 예, 왜냐하면 메세니아는 스파르타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아테네를 지지할 수밖에 없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스파르타와 아테네 지지 세력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전에 지리적인 어떤 위치를 잘 알면 일반적으로는 구분하기 쉽다라고 봐요. 예, 아무래도 스파르타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들은 스파르타를 좀 더 지지하는 거고 섬 쪽이나 그쵸? 예, 아테네 위쪽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여러 지역들은 아테네하고 조금 더 강한 입장을 보입니다. 결국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오래 갔고 동시에 기원전 411년에 나중에 시칠리아 원정까지 실패하면서 예, 결국은 다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4세기 후반부터 이렇게 볼 때는 귀족과 부자들이 공역을 기피합니다. 공역이라는 게 뭐냐면요, 일종의 기부 행위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거나 할 때 귀족들이 자발적으로 전쟁 자금을 제공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역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공역을 기피하는 거죠. 자기들 살 길만 이제 찾는 거예요. 또 만성 실업, 식량 부족, 또 4세기에 되면 용병이 확대되는 거, 시민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려 하지 않는 거죠. 예, 이러면서 아테네 사회가 전반적으로 쇠퇴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쨌든 간에 요 시기는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 시기보다는 사실은 요 쇠퇴 이후의 시기, 우리가 기원전 4세기, 3세기 오는 그 사이 그 이런 이야기들 이런 데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시험에
아테네 뭐 그리스 세계와 로마가 있다면 고대에서 한 문제 나온다면 뭘 낼까? 제가 로마 찍었잖아요. 리키 뉴스법과 함께 로마가 나올 거다라고 봤죠. 예. 따라서 요번에도 우리가 그리스 안에서만 나온다면 어느 시기가 나오겠냐?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기 안 나와. 이쪽이 나오겠죠. 이 뒤쪽으로. 나올만 하는데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나올만 하는데도 계속 안 나왔거든요. 결국은 나와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그 해에 혹시 안 나오는 문제는 제가 예상했던 전후로 해서 나오더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 올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예, 아직 초반인데 이제 초반인데 어떻게 알아요? 예, 모르죠. 하지만 중요하다고 하는 건 어쨌든 새겨들을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예. 무시하고 넘어갔다가 나만 못 쓰지 말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 문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인 몇 가지만 알면 됩니다.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 양식에 있어서 이거 왜 냈겠냐. 아주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문화적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이 천정과 기둥이 서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 어떤 형태냐라는 거죠. 열주 스타일과 함께 파르테논 신전, 네, 그 상층 부호를 어떻게 연결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도리아식, 파르테논 신전의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기가 이오니아 양식, 그 다음에 후기가 코린트 양식이고요. 또 역사학의 기초를 쌓았는데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페르시아 전쟁사를 다루고 있고 투키디데스의 역사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투키디데스가 전쟁의 원인, 패배, 과정 이런 것들을 잘 사료를 통해서 분석했기 때문에 역사를 좀 비판적 서술과 함께 역사학을 과학화시킨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둘 다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그리스인의 자유 수호를 위한 싸움, 그래서 자유가 승리했다 전제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화가 어떤 게 있나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고대 시대는 어느 정도 납니다. 예, 고중세는 어느 정도 알아. 그래도 예, 근현대가 좀 어렵다 이건데 그래도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 또 읽다 보면 생각보다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저께 계속 해커스에 나와서 제가 책을 봤어요. 뭘 봤겠습니까? 새롭게 올해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서양사계론 1페이지부터 어저께 100페이지까지 그저께까지 100페이지가 93페이지까지가 헬레니즘. 오늘 헬레니즘까지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한 글자도 안 빼놓고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요. 예. 알고 있는 내용도 다시 보자. 알고 있는 내용도 다시 보자. 읽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93페이지 읽다 보면 졸려요. 나중에는 또 글자가 이게 선명하지 않잖아요. 옛날 책들이라. 예. 그래도 제가 이틀 동안 쭉 꼼꼼하게 쫙 다 읽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혹시 내가 개론에서 더 언급할 게 뭐가 있을까 확인도 해보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만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다 웬만큼 잘 이해합니다. 아까 같이 전쟁이라든가 몇몇 그런 특수한 것들은 심화 과정에서 좀 더 또 채워져서 하니까 충분히 다 될 수 있죠. 예. 그만큼 제가 이 이야기 왜 하겠어요. 가르치는 저도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내가 1페이지부터 92페이지, 93페이지까지 다 읽었을 땐 여러분도 당연히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읽어봐야죠. 그러다 보면 요건 중요하고 요거는 조금 아니고 이렇게 보이죠. 예, 여러분도 잘 읽어보시고 오늘 여기까지 배운 부분 복습하시고 예, 내용들 또 부족한 거 내가 놓친 게 뭐 있나 확인해 보시라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몇몇 사건은 심화해서 분명히 하니까 그 부분만 제외하시면 돼요. 읽어는 다 보시되 예,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읽어는 다 보셔라라는 거예요. 자, 조금 쉬고 나머지 부분 또 하겠습니다.